뭐 일단 이번에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이 대북송금 재판을 진행할 재판부가 결정이 됐는데 물론 무작위로 이 법원 내에서 배정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피하고 싶은 판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그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됐어요. 아무래도 가장 부담스러운 재판부일 것 같은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예 예측을 못했던 것은 또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수원지법의 부패 전담 재판부가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작위로 배정이 됐을 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또 신진우 부장판사가 또 근데 인사 시즌이기 때문에 네. 원래 2년을 채우면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유임된 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뭐 그렇게 100%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선입견을 갖고 하진 않겠느냐라는 의혹들도 아니면 뭐 문제 제기도 있긴 한데요. 근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서 분명히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겠다라고 분명 명시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신진우 부장판사가 새로운 증거나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이런 본인 입장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새로운 것들을 제시한다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는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변호인단이 뭔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이런 신빙성을 인정받는 그런 발언과 그런 자료들을 제출한다면 전 신진호 부장판사로 충분히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많이 지금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반드시 뭐 판사 스스로가 회피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뭐 여기에 이해관계가 다른 뭐 직무 관련한 것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자신이 있으면 더 잘 됐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부분이요? 계속해서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 가가지고 면전에서 반박을 해버리는 거죠. 네.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민주당이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이걸 굳이 회피할 이유가 있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이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이요. 재판부 배당과 관련해서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사재판은 가장 큰 대전제가 재판을 맡는 판사는 유죄 예단이라든가 신증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낸 모든 증거들을 다 보고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 아닙니까? 그렇죠. 유죄 신증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회피를 하거나 기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그에 대한 주장 신청을 할 수 있겠고요. 반드시 재배당이라든가 이거 관할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기피 신청을 해서 다른 판사로 바꾸는 방법까지도 지금 의견으로 나온 겁니다. 조금 전에 김수인 평론가께서는 자신 있으면 그냥 딱 봐서 받아야 된다. 오히려 법정에 가서 이 판단이 잘못된 거다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법원에서의 판사를 기피한다는 것은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한 염려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판사를 바꿔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그 기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도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고 거기에서 소송 지연이 거의 한 2달여가 있었던 부분들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같은 전략을 쓸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 결과까지도 조금 기다려달라.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어쨌든 대권가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심 판결까지를 굉장히 미루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아까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법관이 지금 연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2월 정도가 되면은 다시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배석 판사는 그대로 간다고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이 판사가 반년에서 8개월 안에 1심 선고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재판부에서 판결을까지가 가기가 어려운 상황을 봐서도 여기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조계 일부에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 이화영 부지사의
1심을 내렸던 재판부기 때문에 한번 이 대북 송금 사건을 한번 쭉 훑어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심리도 속도가 좀 진행될 것 같다. 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던데요. 다른 재판부로 바뀌었을 때보다는 속도가 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속도가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빠르다라고 하는 그 정말 몇 달 안에 나올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판결도 내리지 않았고 뭔가 신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마 새로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에서 낼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낼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많이 제출할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한 검토, 그것에 대한 신문, 그것에 대한 재판이 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다른 재판부로 바뀌었을 때보단 짧게 걸릴 것이지 그것이 네. 뭔가 엄청 단축되고 엄청 짧게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일단 민주당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 선고를 내렸던 1심 재판부를 겨냥해서 공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 판단, 설득력 없는 법리 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입니다. 정치 재판을 했거나 또 하나는 무능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정치검찰과 정치적 판결이 악의 고리로 연결돼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도대체 이런 상황이 정말 납득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가 너무너무 무능한 거예요. 자,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대책단이요. 이화영 1심 재판 판사를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수원지검이요. 1,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서 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조목조목 이 항목마다 이 설명을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민주당과 검찰, 이 검찰이 이 입장문을 내서 이렇게 반박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법정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왜 이렇게 언론 쪽으로 나와서 밖에서 이렇게 시끄러워지는지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저는 뭐 판결에 대해서는 토론을 충분히 하고 또 법정 바깥에서도 여러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 사법 민주주의인 것이고 그것이 성숙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토론의 수준 또 내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반박을 하는데 판결문에 대한 반박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쌍방울하고 북한이 시세 조종을 모의를 한 것 같은데 국정원 문건도 있고 근데 그것은 왜 검토를 안 하고 결국에 경기도가 관여해서 대북 송금한 것으로 몰아가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사실관계를 따지기 앞서서 논리적으로 오류인 것이 A가 아니다. 왜 B다.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어떤 분이 남성인데 그 배우자 부인이 당신 어제 딴 여자랑 있었지? 라고 물었는데 아니 내 남자 친구랑 있었어 라고 대답하는 게 반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셋이서 만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해도 그게 경기도가 관여 안 했다는 증거가 아닌 거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경기도가 관여했기 때문에 주가 조작까지도 모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재판부가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어요. 국정원 문건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북 송금 당시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고 쌍방울 네. 쪽에서 그 테마주가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분석을 해서 시세 조종이 발견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도를 넘어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판결 이전에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토론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판결문에 이렇게 명시를 했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쌍방울을 도와줄 거라는 대북 사업을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판결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이 대북 송금 재판의 핵심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여부를 알았냐 그리고 보고를 받았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 측은 공문 등에 도지사의 직인이 있어도 관련 사업을 알았거나 지시한 증거는 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도지사가 직접 결제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을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 아나요? 정결권에 따라서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제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검찰은 이재명 지사 직인이 찍힌 이 공문, 이걸 증거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북 사업 보고 체계 등을 볼 때도 이거는 이 대표가 대북 관련 사업에 대해서 몰랐을 리 없다. 이거는 보고를 받았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경기도의 그 직제 편제상 평화 정책 사업은 월 1회 이제 도지사에게 보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도 보고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유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를 할 적에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9년 1년 동안 북한에 방북을 요청하는 경기도 공문이 4번이 갔습니다. 그 4번의 그 공문에 모두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거 다 전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팩트가 그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문에 녹아 있습니다. 뭐냐?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전에 2018년에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북한에 공식적으로 다녀옵니다. 네. 다녀와서 10월 25일에 북한과의 합의사항 6가지를 발표를 해요. 제가 지금 발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발표예요. 그 발표에 뭐가 있냐면은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기로 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네. 공개적으로 발표된 거니까 이재명 도지사도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19년에 방북을 요청한 4번의 공문은 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 9월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방북을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라고도 주장을 하는데 2019년 9월 이후로도 2번의 공문이 갑니다. 즉 2018년 10월의 발표와 2019년에 4번의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그 북한에 간 방북 요청 공문은 모두 한 덩어리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 변호인단이 저 직인 전략, 직인을 찍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그 당시 경기도는 경기도 의회로부터 남북 평화 교류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뭐 묘목도 보내고 어린이 간식도 보내고 네. 다양한 대북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북 관련 보고를 받았겠죠. 근데 대북 관련 보고를 받는 것과 방북 관련 보고를 받는 것과 또 방북 관련해서 뭔가 쌍방울이랑 기업을 통해서 뭐 그 재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뭐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하겠다, 뭔가 그 대북 송금을 암시하는 그런 거를 보고했다. 이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관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직인을 찍으면서 뭔가 대북 관련 사업 보고를 너무 많이 받았고 오히려 그 와중에 방북도 추진되는 거는 그렇게 인지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몰랐다. 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요약해 보면 일단 정상적인 업무 라인이라면은 대북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는 게 맞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잖아요. 김용철 회장의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 같은 이런 불법적인 사안들은 보고를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받았을 리 없다. 지금 검찰도 얘기하는 것이 방북과 관련된 보고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북을 추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북과 관련돼서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대북 송금으로 이어진 것 이거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적어도 방북과 관련돼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검찰이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경기도가 엄청나게 많은 대북 사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재판에서 쟁점이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김성태가 이제 대북에다가 송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화영에게 여러 차례 물어봤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알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이화영을 여러 차례 보고를 했다라는 것을 김성태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는 2차례 정도의 통화는 했지만 그것을 믿고서는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은 2018년 8월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행단원에 이재명 대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고 그때 당시 돌아가신 서울시장 그 박원순 시장이 함께 가는 것으로 되었고 언론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다음 대선 가도를 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언론의 보도가 크게 나왔던 것이죠. 그때부터 네네. 평화부지사라는 정무직으로서 이화영 부지사가 좀 바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도지사가 평화부지사가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도지사 일을 안 한 것이죠. 본인이 무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알았으면은 공범이고 모른 것이었으면 무능했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판부에 검찰은 이미 이 확보한 증거를 제출한 상태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를 반박할 자료를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진실은 또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겠죠.